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진로진학부 소속 민지홍입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멘토링 시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단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자신만의 멘토링을 기획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저와 똑같이 멘토링을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로지 제 멘토링 영상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멘토링은 여러 멘토링 유형 중에서 학과 멘토링에 해당하는 멘토링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멘티 학생들에게 한 교시 수업 시간인 50분간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가정한 후에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한 뒤에 구글 폼을 요구 분량에 맞게 작성하신다면 인재개발 프로그램 1회 참여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 폼에는 멘토링을 잘 들어야만 맞추실 수 있는 퀴즈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링 시작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오게 된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민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저희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양대학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혹시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자, 그쵸. 사실 대부분 친구들이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설학과이기도 하고 학문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잘 모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 속에 저희 학과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 보았으니 오늘 제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멘토링 윤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태도는 하나씩 읽어볼까요? 하나, 멘토링에 집중 경청하기. 둘, 딴짓과 수다는 나중에. 셋, 퀴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넷. 질문은 발언권을 얻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잘 따랐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아무래도 학교나 학과에 대한 궁금증 또는 대학 생활이나 이렇게 멘토, 저에 대한 질문은 좋지만 아무래도 학교 멘토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당연히 안 되겠죠. 정치 성향 더더욱 안 되겠죠. 구체적인 내신 등급 이런 것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개인 연락처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쌤 인스타 아이디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사실 요새 전화번호 같은 건 잘 안 물어보죠. 하지만 이렇게 멘토, 제 이렇게 개인 정보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 및 공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은 민지홍으로 저는 이제 서울 서초에 위치한 이제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이제 학종으로 입학하여서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내에서는 과대표라는 역할도 이제 역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공대 선관위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다양하게 학교에서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부터는 저희 교내 이제 전공 알림단 단체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강연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다시피 약간 유추가 되시겠지만 혹시 저 뭐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야구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하나씩 하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로 대학교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워낙 야구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학교 교내 야구 동아리로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부터 이제 멘토링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인 줄여서 멘봉단 13기로 활동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 전공을 이렇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 목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저희 학과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학과를 줄여서 주로 대사라고 이제 많이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대사에 오면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지, 뭐 커리큘럼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세 번째로 과연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나중에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Q&A 시간 간단하게 가지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겸 퀴즈를 몇 개 가져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다 지금 MZ세대시잖아요. 네. 이렇게 가장 먼저 처음 보는 친구 보면은 주로 뭐 많이 물어보죠, 요새? MBTI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 MBTI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맞추기는 약간 어려우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E일 것 같나요? I일 것 같나요? E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아마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수업 모신 다른 멘토님들도 대부분 다 E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기에도 I가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 같아 보이죠? 네, 그 다음엔 혹시 뭘 것 같아요? S? 나 같아요. 네, 저는 S입니다. 자, 그 다음엔 혹시 F일 것 같나요? T일 것 같나요? T일 것 같아요. 저 T 같나요? 네. 네, 저는 방금도 약간의 상처를 받은 F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J일 것 같아요? P일 것 같아요? J요. J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MBTI 검사를 한번 다시 해봤는데 여기 ESFJ A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혹시 여기 끝에 달려있는 A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사실 몰라서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어리시기 때문에 알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집정관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배려심이 넘치고 뭐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성격으로 인기가 많고 사교성 높은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대충 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제 취미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자, 좌측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실제로 이제 야구 동아리 내에서 시합을 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는 혹시 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들이랑 이렇게 코노 자주 가시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이런 K-팝 음악이나 아이돌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요새도 틈만 나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자주 이렇게 코노로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유일하게 제 정보 중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퀴즈를 통해서 하나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 나이를 그냥 알려주면은 조금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에스파 멤버 4명 중에서 저랑 동갑인 멤버가 한 명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닝닝은 아니야. 닝닝은 막으니까. 닝닝은 아니야. 카리나? 민퍼. 정답. 네, 정답은 닝닝이 맞습니다. 자, 우선 닝닝이 이제 에스파에서 막내 멤버로 이제 2002년생으로 유일하게 저랑 동갑이고, 이제 카리나가 2000년생, 지젤도 2000년생, 그리고 윈터가 2001년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닝닝이랑 동갑으로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저희 학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앞에 사진 예쁘지 않나요? 네, 물론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저희 한양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게시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2호선 지하철 타고서 한양대역에 딱 하차하셔서 2번 출구 게이트로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저희 학교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학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보이는 사자상과 그 뒤에 있는 역사관 본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면서 이렇게 사자가 날개도 달게 되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름다운 조명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전공 수업 내용과는 다소 무관한 사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 친구 지금 몇 학년이죠?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친구도 2학년인가요? 저도 2학년. 2학년이요? 자, 아무래도 이제 당장 내년이 이제 대입이 눈앞에 왔다 보니까 한 번쯤은 내 미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아름다운 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로망을 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혹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동일한 복장을 하나 걸치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과잠? 네, 맞습니다. 과잠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 중에도 뭐 언니 오빠라든지 아니면 형 누나가 이미 대학생이신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과잠을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이렇게 돈독하게 유대감도 형성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본인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옷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교복? 네, 맞습니다. 교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 학창 시절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우선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장소 자체가 저희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저희 학과 학생들끼리 찍은 사진인데 이제 매년 4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으로 온 거냐, 캠퍼스 투어로 온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 교복을 입고 학교로 와서 다 같이 노천극장에 둘러앉아서 삼삼오오 이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게 대학생들의 이제 만우절날 문화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앞에 보이는 연예인들 누군지 아실까요? 네. 누구죠? 있지요. 네, 왼쪽이 있지고 오른쪽이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두 그룹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여자다. 예, 다 맞죠? 네. 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물론 앞에 얘기해주신 답변들도 다 맞는 정답이 되겠지만, 자, 우선 이 두 그룹 모두 저희 한양대학교 축제를 방문해주신 초대 가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지랑 에스파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싸이를 비롯해서 잔나비라든지 볼빨간 사춘기, 에일리 여자아이들 미아오, 크러쉬, 체리필터 또 누가 있어? 실리카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다 왔습니다. 저도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축제 하시나요? 네.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다 축제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좀 알거든요. 자, 대학교 올라가면 사실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학습하는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단은 성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제 모든 책임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스케일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제 라인업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잘해봤자 주변 학교에서 찬조 공연을 온다든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눈앞에서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많은 아이돌 또는 유명한 가수들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고 계시는 요 정도 거리에서 제가 카리나도 보고 윈터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실감이 되시나요? 자, 물론 제가 에스파 왔을 때는 아쉽게도 저는 에스파 왔었을 때 이 당시에 제가 하필 딱 그 훈련소에 있을 때여가지고 저는 에스파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 혹시 딱 이름만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좀 떠오르는 키워드 이런 거 있을까요? 이과다. 이과다. 데이터를 다루니까 엑셀이나. 엑셀.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지금 대답해 주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많이 떠올리시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좀 고급 용어 중에서 빅데이터 이런 용어를 언급해 주시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또 퀴즈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방금 친구가 얘기한 거랑 약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첫 번째 퀴즈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는 문과생도 과연 있을까 없을까에 관한 퀴즈입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X면 제가 굳이 문제로 가져오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실제로 자연 인문 계열을 모두 모집을 하였고 22년부터는 현재는 이제 자연 계열만 모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22년부터는 문과 학생들은 못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왜냐면은 아마 문이과 통합세대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지금은 수능에서 사탐 이렇게 문과 인문계열 과목을 응시하시더라도 공대로 원서를 쓰실 수가 있고 반대로 과탐을 응시하시더라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로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이제 이렇게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한 학년 밑에 이제 후배들부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전부 다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이렇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구분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과 성비 혹시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6대 4일 것 같아요. 6대 4.
네, 맞습니다. 정답은 7대 3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반에 몇 명 정도 있죠? 28명? 28명. 네. 저희는 남학생이 딱 28명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년이 저희 학번이 정확히 40명이 있는데 입학 기준으로 저희가 이거 사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7대 3. 네, 정확히 7대 3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통 너네 학과 성비가 어느 정도야? 라고 하면 보통 한 7대 3 정도라고 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에서 이 중에 배우지 않는 과목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번. 1번, 4번. 4번. 네, 정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2번입니다. 자,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자, 사이언스가 한국말로 뭐죠? 과학. 자, 과학 중에서도 물화생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물리조차 배우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말이 됩니다. 자, 우선은 대부분 공대로 진학을 하시면은 거의 한 95%의 학과에서 1학년 때 다 이렇게 일반 물리학 실험 또는 일반 화학 실험과 같은 이제 과학 실험 과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과목을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공계열로 진학을 꿈꾸고 있지만 나는 수학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과탐에 조금 부담을 느낀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 학과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페이크 선지로 냈던 이 4번 사랑의 실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 올라가면은 전공 과목 이외에도 이제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학교에 교훈 다 있죠. 네. 지금 학급 급훈이 여기 위에 아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와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교에도 이제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학교의 교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건학 이념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전교생들이 학과를 불문하고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은 졸업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교양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뭘까라고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 과학, 즉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여서 이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단계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일단 싸그리 다 수집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주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주냐? 이제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각 유형에 맞게 이렇게 분류,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주게 될 텐데, 이제 일명 전문 용어로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비슷한 성격을 지닌 앱들끼리 아마 이렇게 묶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자주 사용하는 SNS끼리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유튜브나 티빙, 넷플릭스와 같은 OTT끼리도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왜 이런 작업을 거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편하려고? 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찾기 편하기 위해서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나중에 이제 사후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줌에 있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조금이나마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는 작업을 우리가 거쳐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을 쏙쏙 빼오게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뭘 해주냐? 이를 이제 인공지능이 비롯한 각종 AI,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가 각 회사 또는 기업의 이익에 맞게 최대한 이익을 많이 창출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실생활에서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이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자, 사실은 이게 저작권 이슈로 현재는 이제 불꽃 야구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루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월요일 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카페에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 불꽃 파이터즈에서는 야, 누가 제일 잘 쳐? 야, 누가 제일 잘 던지냐 물어봤는데 사실 바로 얘기를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명색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생인데 조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줄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기록들 같은 경우는 현재 KBO 프로 야구 선수들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프로야구와는 다르게 이 불꽃야구 같은 경우는 그저 웃고 즐기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예능 프로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펼쳐졌던 30경기를 한번 찾아본 결과, 자, 우선 타자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세 선수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이렇게 이대호, 정근우, 박용택 선수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과연 셋 중에 어느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대호 선수. 그쵸? 자, 아무래도 조선의 4번 타자인 이대호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였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투수로 넘어와서, 자, 이렇게 유이관, 이대은, 신재영 이 세 명의 선수를 놓고 비교해 보자면은 셋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을 우리가 펼쳤다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에이스는 이제 유이관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우선 누가 제일 잘 던지고 잘 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 이렇게 예능이라 그런지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이대호랑 유이관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의 역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궁금할 수도 있는 게 19년도 이전은 왜 안 알려주나요? 물어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저희 학과가 2020년에 새로 신설이 된 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 속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2020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제가 입학했던 해인데, 이때는 저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 속에 심리내과학과라는 또 하나의 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얼핏 이름만 들으면은 이거 약간 좀 심리학과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학과 들어오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뇌과학이라든지 인지과학, AI, 딥러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저희 학과랑 대부분 다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22년부터 두 개 학과를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학과로 합쳐주게 되면서 저희가 공과대학 속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현재 저희가 다이아몬드 플러스 학과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은, 저희가 첫 해 당시에는 20명밖에 선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수 정예로만 선발을 하였고 20명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오로지 선발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이렇게 40명씩 나눠서 모집을 하게 되면서 40명 내에서도 수시로 32명, 정시로 8명, 32명 내에서도 학생부 교과로 4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28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한 뭉탱이로 합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만을 40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분명히 첫 해에는 정시로 한 명도 안 뽑았고 두 번째에도 한 20%밖에 정시로 뽑지 않았는데, 자, 현재는 지금 40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22명을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육부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정시를 높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정시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할 수도 있는 게 이 심리내과학과, 얘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예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거냐? 라고 하면 좀 슬프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40명의 친구들이 3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세부 전공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또는 심리내과학 전공 둘 중 하나의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조금 더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 흥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위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자, 아니다, 나는 좀 뇌과학이나 AI 분야, 인지과학 이런 쪽에 조금 더 호기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래 있는 심리내과학 전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약속해드린 대로 이제 이 다이아몬드 플러스 장학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총 15개 학과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한양대에 총 몇 개 학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40개? 40개? 총 61개 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4분의 1도 되지 않는 25%도 되지 않는 굉장히 소수 상위권 학과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작년도부터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학생부종합 일반 고른기회 최초 합격자에 한해서 4년간 100%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함정일 수도 있는 게 수시 학종 최초 합격자라고 했죠. 제가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학종으로 총 28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최초 합격자 중에 몇 명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40명 중에 28명 중에 14명? 14명, 저희가 1차 추합에서만 24명이 빠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1차 추합으로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예비 번호도 없이 바로 추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에서 또 9명이 빠졌는데 자,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4명이랑 9명을 더하면 28명보다 많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학금을 주는 것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학점 기준이 있는데 학점이 3.75점이 넘어야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알파벳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보통 한 A에서 한 B 플러스 정도 사이. 그러니까 사실 뭐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뭐 공부를 안 한다면은 받기는 유지하기 조금 힘든 그런 학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작년도에는 3.5만 넘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에 딱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3.75점으로 약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막 4.0이 될 수도 있고 다시 3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지원을 하실 때 입학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자, 왼쪽에 보이는 저 퓨전 테크센터라는 큼지막한 건물이 제가 수업을 듣고 지내고 있는 FTC라는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모든 강의실이 5층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수업 전후를 이용해서 이 라운지에서 학생들끼리 같이 뭐 팀플도 하고 뭐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층에 있는 아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은 뭐냐? 대학교 오면은 아마 각 과마다 이제 과방이라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희 학과의 과방 이름이 바로 이 아트 스페이스인데 주로 여기서는 뭐 학생들끼리 뭐 같이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뭐 같이 뭐 웃고 수다를 떨면서 놀거나 뭐 보드 게임을 하고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강의실이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실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교실이랑은 좀 사뭇 다른 구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학교 오시면 이런 강의실에서도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랩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학부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대부분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이나 일부 학부 연구생들이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뭐 휴게실 같은 다양한 복합 시설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저희 학과를 꿈꾸고 있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저희 학과랑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기본적인 이렇게 코딩이라든지 뭐 수학 관련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내용까지는 사실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공에선 다루지 않는 저희 학과만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뭐 빅데이터랑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1, 2학년 때 미리 이렇게 선행 학습을 한 뒤에 3,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앞두고서 이렇게 실용적인 데이터들을 직접 다루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만지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 쪽은 그다지 깊숙하게 다루진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결국 저희 학과는 데이터를 기록함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학과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과목들은 실제로 저희 학과 들어오시면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직접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전공 필수 과목에 해당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가 이제 3학년 2학기라서 조금 있다가 여기 3학년 2학기에 있는 과목 중에 2개를 이제 저는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한 4과목 정도만 저랑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나마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친숙한 과목 중에 하나인 미분 적분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는 개념 자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앞에 혹시 어느 나라 말로 써있죠? 영어요. 전부 다 영어로 써있죠. 혹시 이거 빨간색 표시된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자, 이게 직각의라는 뜻인데, 자, 실제로 뭐 대학교 수학 영어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대학교 진학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수학 공부를 전부 다 영어 원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해요. 지금 영어가 수능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된 지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뭐 고3 올라가게 되면은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뭐 탐구 과목보다도 영어를 등한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영어가 발목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소프트웨어 입문 설계라는 과목인데,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코딩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파이썬과 C 언어를 활용해서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자, 왼쪽에 보이는 이 교과서 차례가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정보라는 과목의 교과서 차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지금 코딩 다 배우고 계시나요? 네. 네. 이제 2018년도부터 실제로 이제 고교 교육과정에 당시 이제 정부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코딩을 다들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코딩을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신 학생들이라면은 저희 학과로 나중에 진학하게 되신다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라는 과목으로, 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들어오시면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과목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문의 역사부터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케이시 베넷이라는 교수님이 이 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인데, 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미국 분이시고 한국말이라고 이제 하실 줄 아는 거는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맨날 수업 시작하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거 말고는 이제 전부 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게 실제로 제가 교수님 수업 PPT 자료를 스크린 캡처 떠와서 지금 가져온 부분인데, 이렇게 막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다 좀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딴짓을 하거나 조는 친구들도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변화구를 주시면서 갑자기 PPT 화면에 물음표가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은 크게 상관없는데 학생들한테 직접 가셔서 막 질문을 던지세요. 직접 막 so like what is data? Like what is the like definition of data? When somebody is asked what is data? Like what would you explain to them? 하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실제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다 지금처럼 가만히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있겠죠. 자, 교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사실 제가 교수님 최근에도 얼마 전에 뵀을 때 여쭤봤던 것 중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게 뭐였냐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질문 던지면은 학생들이 마구마구 답변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 또한 이런 다 교육과정을 거쳐서 다 알지만, 한국에서는 무언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발문을 던지면은 절대로 답변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다가 이제는 한 5, 6년 정도 지나가지고 체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부터 아싸리 그냥 이렇게 모든 별로 조별로 이렇게 한 서너 명씩 자리를 앉힙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요새는 Okay guys, so like talk with your teammates, I'll get my coffee and I'll be right up back in maybe like 5 minutes. 한쪽 혼자 나갔다가 다시 맨날 똑같은 거 커피를 이렇게 종이컵에 저으시면서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Okay, so like who's gonna go first? Maybe you guys or back it the you guys 하면서 학생들한테 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끼리 뭐라고 했냐면은 앉아서 막 서로 막 가위바위보 하면서 야, 네가 발표해라. 아, 싫어. 야, 네가 해라 하면서 이제, 왜냐면은 발표 역시 당연히 영어로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뭐 나는 뭐 지난주에 한 번 했으니까 뭐 나 영어 못하는 거 알잖아 하면서 발표를 미루다가 결국 모든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모범 답안을 하나 띡 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학생들끼리 뭐 하고 있을까요? 다들 뭐 공책이든 뭐 아이패드, 굿노트 이런 거 켜가지고 뭐 미친 듯이 뭐 필기하기 시작하겠죠. 뭐 앱스트랙션 이거 뭐 빈칸으로 시험에 나오나 하면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학생들이나 뭐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목은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라는 과목입니다. 자,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라는 과목을 1학년 1학기 때 선수강하고 나시면은 2학년 2학기가 되시면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라는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과목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모든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 과목으로 한 서너 명끼리 이제 팀을 짜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주제를 하나씩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끼리 조별로 본인 팀에 맞는 그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학기 말에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직접 발표를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시험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코로나19라는 주제로 토픽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전 세계 코로나19 분포도부터 시작해서 몇 슬라이드만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뭐 데스 레이트라고 하면 뭐죠? 결국 뭐 사망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데스 레이트, 뭐 사망률부터 이렇게 뭐 infected number by age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령대별 코로나 확진율. 그래서 이렇게 1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준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60대 코로나 확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때 중간 점검 때 이 꺾은선 그래프가 가독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unemployment rate라고 하면은 결국 실업률이 될 텐데 이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2달 간격으로 끊어서 실업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7-day average of new infections라고 하면은 결국 7day가 며칠이죠? 7일이죠.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될 거예요.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인데 여기 박스 안에 뭐라 써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지금 social distance level 1, social distance level 2, level 2.5, level 3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 당시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율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근데 특이하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확인을 해본 결과 날짜를 직접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뭐 추석, 뭐 스쿨 오리엔테이션, 뭐 리버션이라고 뭐 광복절,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같이 다 뭐 빨간 날 또는 명절과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하는 날들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실제로 많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과연 이 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고 어떤 진로로 나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뭐 여느 학과든 간에 결국 졸업하면은 크게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진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곧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볼 것이냐.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률이 현재 한 80%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80%가 한 100명, 500명, 1000명 중에서 이렇게 80%가 아니라 저희 학과가 아직까지 졸업생이 5명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0년에 새로 신설이 된 학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20학번 여학우분들 5분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고, 20학번 남학우분들은 다 이제 군 복학 후에 4학년으로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5명 중에서 한 분이 취업을 하셨고 4분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셔서 현재 저희 학과의 대학원 진학률은 80%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취업 측면부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선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엔 뭐냐?
결국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밑줄 친 부분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데이터 자체 그리고 데이터를 둘러싼 시스템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주요 업무는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비롯해서 데이터 수집, 보관, 처리 제가 초반부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부분들인데 이렇게 시스템의 개발, 구조, 설계, 유지, 보수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사내 데이터 분석 도구라든지 시각화 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로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졸업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개발자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자에다가 약간의 빅데이터 느낌만 이렇게 얹혀놓은 듯한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진출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과거랑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래에 발생할 이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하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예시를 하나 또 이제 들어드리자면은 오늘도 지금 밖에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자, 사실 뭐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뭐 오늘의 뭐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비롯해서 강수 확률이라든지 이번 주 주간 날씨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곤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런 뭐 최고 기온, 뭐 최저 기온, 강수 확률과 같은 확률들은 실제로 현재도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진행하고 있는,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입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두 직업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부분까지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 역시 본인들이 분석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경영진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하여서 설득하지 하는 게 이분들의 최종 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까지가 이분들한테 주어진 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금융, 광고, 의료, 바이오, 언론사, 제조업, 백화점, 패션 등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저희 학과를 졸업하시면은 주로 이렇게 진출을 하실 수 있는 기업들에 해당합니다. 자, 이 외에도 만약에 저희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 실제로 저희 한양대에 대해 이제 AI 계약학과라는 이제 석사 과정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 현재 KT랑 한양대가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계약학과를 이제 개설하였는데 실제로 여기 AI 계약학과를 2년 과정을 거치시면은 곧바로 이렇게 KT 기술 융합 기술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4년 전의 기사 모습인데 혹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모르시겠나요? 네, 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4년 전에 물론 지금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도 KT 한양대 계약학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아마 관련 문서 78건을 더보기 해가지고 각기 다른 이렇게 78가지 포즈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아직까지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국내에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과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 비해서는 해외, 특히 이렇게 뭐 미국이나 서양과 같은 유럽과 같은 서양권 국가들의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문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졸업 후에 해외에 있는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셔서 이렇게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Q&A 섹션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동년배 이제 학생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가고 싶은데 코딩 못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될 것 같나요? 상관없을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저희 학과 처음 들어오시면은 맨 처음에 이 헬로 월드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사실 한 번쯤이라도 파이썬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 프린트 괄호 열고 따옴표 헬로 월드 느낌표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를 딱 치면은 헬로 월드 느낌표가 출력되는 것부터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노베이스인 상태로 들어오시더라도 진도를 따라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들어오셔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요즘 워낙 시대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챗 GPT라든지 이런 수많은 AI 신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자, 하지만 저는 조금 구시대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천 도서를 2권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책 같은 경우는 10대를 위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10대잖아요. 저는 지금 이미 20대이기 때문에 당장 읽기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저자분께서 문과 이제 경영학부를 졸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업계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사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2권 같은 경우는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이 해당 진로를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필독서들을 읽어봤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내용이 너무 과하고 어려워서 이해를 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2권 정도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잘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원래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오늘 그냥 친구 따라서 왔는데 이쪽 분야에 생각보다 관심이 생겼다, 호기심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라도 공부하시다가 꼭 이 2권 정도는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이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저요. 네. 멘토님은 어느 쪽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직종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3가지 직종 중에서는 저는 이 3번째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트 쪽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어떻게 아까 영어 관련 과목이 거의 필수인 것 같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또 따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영어도? 근데 영어를 이거를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 학과 이제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전이라고 해서 영어 전용 수업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 올라오시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다 동일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조금 고학년으로 올라가시면은 따로 이렇게 토익이라든지 오픽 같은 이런 어학 준비를 자연스럽게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분명히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멘붕단에선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민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